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배달 플랫폼이 등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집에서 편하게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음식점은 무료 배달 서비스와 광고비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이원화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개인 업장은 음식 가격을 올리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에 오히려 배달을 줄이고 홀에 집중하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결국 음식 가격이 상승하던가 위생과 음식의 질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 배달 시장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플랫폼, 배달기사, 음식점 순으로 작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음식 배달 플랫폼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한국하고 비교하면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동력도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배달 시장의 과실은 플랫폼, 음식점, 배달기사 순서입니다. 음식 배달 산업에서 한국은 음식점, 중국은 배달기사가 최약자인 것입니다. 이 영상은 중국의 한 배달기사가 자신이 받은 급여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30일 만근을 했고 1537개의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약 51개, 1시간에 4개씩 배달했다고 해도 12시간을 근무해야 가능한 수량입니다. 그리고 고객 평가, 신고 등의 벌금과 세금을 차감하고 나서 번 돈은 6,607위안이었습니다. 한 주문당 약 4.3위안, 하루에 약 220위안을 번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배달 기사들은 일단 주문을 하나 받고 해당 음식점으로 가는 도중 그 음식점 근처에 다른 콜도 받아 비슷한 위치에 주문 2-3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모두 픽업해서 한 번에 배달하면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럴수록 고객들은 음식을 늦게 받게 되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플랫폼은 배송 시간이 늦어지면 기사들이 적지 않은 벌금을 내도록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더불어 엔데믹 이후 중국 경제가 침체하자 수많은 인민들이 배달 시장으로 모여서 한 번에 2-3개의 콜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사가 너무 많아져서 식사 시간 근처에도 콜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문이 늘어난 것보다 훨씬 많은 배달 인력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배달일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건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독 중국에서는 배달기사에 대한 멸시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달기사는 사회 무능력자에다가 부모님조차도 매우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이 작은 농사라도 지으면 차라리 부모 일을 돕지 배달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 사회적으로 저 사람들은 내가 좀 괴롭혀도 나한테 감히 어떻게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은 중국인들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SNS에는 가끔 배달기사들이 아파트 경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거나 누구한테 훈계를 듣거나 폭행당하는 영상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갑질을 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 전체적으로 육체 노동일을 바라보는 시선은 중국이 훨씬 더 차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중요한 개념은 평등이지만 중국에서의 실상은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의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 냉정하게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베이징 외곽에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1989년생 35세, 부인은 1993년생 31세입니다. 부인은 남편이 한 번도 돈을 벌어다 준 적이 없고 오히려 남편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부인의 한 달 급여는 7,000위안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비싼 베이징의 물가 때문에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월세, 전기, 수도세가 1,500위안, 난방비 1,600위안, 식비 2,000위안이고 매주 고향에 맡겨놓은 딸을 보러 가서 300위안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럼 남은 1,600위안으로 용돈 등의 기타 비용을 감당하는 거죠. 남편은 최근까지 택배일을 하다가 가전제품을 세척하는 일로 직종을 변경했습니다. 회사에 3,000위안을 내고 제품 청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 이미 20일이 지났는데 겨우 5번의 일이 들어왔고 750위안을 벌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일이 없는데도 회사는 계속 비정기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회의를 하고 직무 훈련을 시켰습니다. 결국 2,000위안만 손해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회사는
고객의 가전제품을 청소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낸 교육비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1년에 4-5번 직업을 바꿔가며 일을 했지만 1년 동안 2만 위안 정도밖에 못 벌었습니다. 이 대학생은 졸업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일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원하는 급여는 한 달에 6천 위안입니다. 중국의 현재 월 평균 소득이 한 달에 14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저 학생의 희망 급여인 114만 원 정도는 적정한 희망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3년 중국 국가통계국의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 인구 약 9억 3천만 명, 농촌 인구 4억 7천만 명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도시화율 90%하고 비교하면 중국의 도시화는 늦은 편이죠. 도시 인구가 적다는 건 중국의 인당 소득을 낮추는 주 요인입니다. 현재 중국은 월 수입 1,000위안 이하가 5억 6천만 명입니다. 아마 미성년자하고 60세 이상이겠죠. 1,000에서 2,000위안이 3억 1천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은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2,000위안에서 5,000위안 사이가 3억 8천만 명입니다. 여기까지 합계가 12억 5천만 명입니다. 즉 중국 인구의 89%가 96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는 거죠. 따라서 115만 원의 초봉을 받고 싶다는 저 학생은 상위 10%의 급여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본인은 물론 그동안 쓴 학비와 시간들을 고려하면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연히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IMF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 연평균 소득은 분명 한 달에 140만 원인데 왜 115만 원만 받아도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GDP는 국민, 공기업, 정부의 모든 경제 활동이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 소득보다 높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당 평균이 140만 원인데 115만 원만 받아도 중간 소득이 아닌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는 말, 일본이 아니라 바로 중국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중국이 가진 더 심각한 문제는 매년 졸업하는 엄청난 숫자의 대학생들입니다. 이미 1179만 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1465만 명이 태어난 2019년 출생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204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졸업생이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제재로 인해 고급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고학력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 공급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만큼 중국 부모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내수 소비는 더 강하게 얼어붙겠죠. 더불어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결혼하기도 힘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인구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중국에서는 1465만 명이 태어났지만 불과 3년 뒤인 2022년에는 956만 명밖에 안 됩니다. 불과 3년 만에 거의 34%가 줄어든 것입니다. 문제는 엔데믹으로 들어선 후인 2023년에도 902만 명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인구 역시 재작년보다 208만 명이 감소한 14억 967만 명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신생아 수가 900만 명 수준이었던 건 1940년대 초반입니다. 해당 시기는 일본과의 전쟁이 한창이었죠. 현재 중국의 인구는 그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지만 오히려 전쟁 시기보다 훨씬 더 적게 아이들을 낳고 있는 겁니다. 2022년 기준 중국의 출산율은 1.07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혹은 이미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은 0.6에서 0.7명대로 더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한국은 이미 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선진국이죠. 반면 중국은 1만 2천 달러대의 중진국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중국 정도의 소득 수준이었던 1995년의 경제 지표를 보면 출산율은 1.63명, 경제 성장률은 무려 9.6%였습니다. 그동안 심차게 달리던 중국 경제의 엔진이 너무 빨리 식어버린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출산율 1.3명을 기록한 일본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통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권과 사회가 이민과 난민을 대거 받아들여 출산율이 반등한 유럽이 아니라 일본의 인구 정책과 일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3년 6월 싱하이민 중국 대사는 중국 대사 관저로 야당 대표를 불러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님의 지도 하에 중국몽이라는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중국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도 모르면서 그저 탁상 공론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당일 싱 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여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현재 중한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대응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안 좋은데 중국이 잘못한 건 없다. 즉 니네 한국이 잘못했으니 싱하이민 대사가 한 말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싱하이민 대사는 1964년생이라 올해 60세로 정년을 맞아 결국 7월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사의 교체를 원했었지만 중국은 1년 동안이나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민심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은 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싱하이민 후임 대사로 먼저 거론되었던 사람은 과거 주한 중국 대사관 부대사를 지냈던 천하이입니다. 너희가 사드를 설치하면 당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냐는 몰상식한 발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대사도 아닌 사람이 매우 무례하게 소국, 대국 운운하는 것을 보고 중국 외교부의 대단한 실세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한국 대사로는 못 오고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전직 미얀마 대사, 현직 에티오피아 대사. 미얀마와 에티오피아를 떠도는 일개 외교관이 한국에서 한국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공언하는 걸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천하이 대신 주한 중국 대사로 결정된 사람은 다이빙 유엔 중국 부대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대부분 경력을 쌓은 외교관으로 큰 무게감이 있는 인사는 아닙니다. 1967년생이니 아마 싱하이민 전 대사처럼 한국에서의 업무가 중국 외교관으로서 마지막 여정이 되겠죠. 영상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전 중국 대사가 남긴 충고를 떠올려 봅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비록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인당 월 평균 850만 원 버는 미국 대신 140만 원을 버는 중국에게 베팅하는 건 솔직히 어리석은 짓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족의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정치 권력도 독점하고 있기에 단일 민족 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은 사실상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공의 최고 권력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 최근 30년 내 한족이 아닌 인물이 선출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는 가치를 강조하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평등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소수민족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조선족의 범죄를 모티브로 한 영화들은 종종 거센 항의를 받습니다. 각종 조선족 단체들은 청년 경찰의 영화 제작사 등을 상대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영화의 수정 및 사과를 요구했으며 범죄도시 역시 조선족을 잠정적 범죄자로 일반화하는 시선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향에서의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돈을 벌기 위해 외국까지 와서 타향살이를 하느라 생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벌려고 간 부자 나라에서는 극히 일부의 조선족 범죄자들만 보고 전체를 매도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건 한국의 특정 언론이 이들을 위한 스피커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동포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도 없는 데다가 또 남자 적출, 여자 납치, 특히는 미성년자 납치라 사건이란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거를 조선족들한테 지금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가 범죄자나 악역으로 그려진 영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인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그동안 조선족들이 행한 초강력 범죄가 아직까지는 내리에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외국인을 악역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한국인을 악역으로 설정하는 횟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영상 매체를 통해 조선족만 고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마를 보았다, 추격자, 살인의 추억, 복수는 나의 것 같은 영화에서 묘사되는 한국인의 모습은 청년 경찰이나 범죄 도시의 조선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저 영화들에 대해서 한국인을 비하했다며 맹비난을 하지는 않죠. 영화는 창작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족들은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도 영화나 드라마들의 일부 내용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창작을 더해 허구의 세계를 그린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들끼리 서로 죽이는 작품은 재미있게 볼 수 있지만 조선족이 악역으로 나오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중국을 배경으로 연쇄살인마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하는 영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의 지도층들은 아무리 허구라고 해도 중국 사회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영화 등의 매체로 만들어지면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사회에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영화에서 그려지는 악인 역시 테러리스트, 조직폭력배, 마약업자, 재벌 등이지 연쇄살인마를 대상으로 한 영화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매우 희귀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려해봐야 하는 건 그렇다면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에서 중국인들의 범죄가 적은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인들이 고의적으로 중국인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던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202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33,052건 중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15,533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그 중에는 살인, 강간 등 각종 강력 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은 250만 7,584명이었으며 그중 중국인은 94만 2,395명으로 37.58%였습니다. 외국인 중 37.58%를 차지하는데 범죄 중 47%를 저질렀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외국인들 중에서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다른 외국인들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작년 건강보험을 이용한 외국인은 418만 명인데 그중 61.1%인 255만 명이 중국인이었으며 전체 외국인에 대한 지급액 1조 7,206억 원 중 68.6%에 해당하는 1조 1,109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보다 병원 이용도 더 자주 하고 더 비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작년 조선족 7천여 명은 98억 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고 실업급여로 43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이 아닌 중국인 1,000명 역시 19억 원을 납부하고 실업급여로 88억 원을 받았습니다. 낸 보험료보다 수령한 돈이 4배 이상 많았던 것입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중국의 건강보험을 적용받기도 어렵고 실업급여 같은 건 상상도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엎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못 누리는 복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와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작년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은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와 회견하는 자리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등 외교적 결례로 볼 수 있는 많은 주장들을 하다가 결국 경질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얼마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건 화교나 조선족을 악역으로 묘사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는 조선족만 항의할 뿐 중국
중국 정부나 주한 중국 대사관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영화 신세계를 보면 화교가 한국 사회를 좀먹는 조직 폭력배로 나오고 조선족들은 무식하고 잔인한 살인마들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 인민들의 평론을 보면 거의 대부분 재미있다며 호평일색입니다. 조선족을 폄하했다는 불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족들에게는 조선족이 어떻게 묘사되었다고 해서 불쾌한 일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같은 국가의 인민이기는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우리 중에 하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선족들은 한족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비평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약 2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도 적고 가난한 민족이기에 중국인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자아를 계속 확장해서 중국이라는 국가 범위까지 올라가야만 겨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에 누군가가 하는 중국에 대한 비난은 마치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당, 송, 명나라를 건국한 한족들은 나름대로 무역, 기술, 문화 방면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동아시아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중국의 전통 사상, 문화, 생활 양식 등은 주변 국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은 한때 잘 나갔던 중국이 왜 더 이상은 1등 국가가 될 수 없냐는 겁니다. 청나라는 한족이 지배계층이 아니었기에 청나라를 중공의 전신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포함시킨다면 중국도 청나라 초기까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전 세계로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면서 청나라를 넘는 세계 최강 대국의 자리에 올랐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는 미국이 그 자리를 넘겨받았죠. 그동안 중국은 자만심에 빠져 남을 낮춰보며 변화에서 뒤떨어졌습니다. 프론티어 정신을 가진 미국이 중화 사상의 중국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중화 사상의 핵심은 한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뛰어난 문명이며 다른 민족들은 모두 오랑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내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남들과의 교류, 공동 발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중국인들의 이러한 관념은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국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조선족이 될 텐데 이는 미국 시민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운동을 잘해서 중국 국가대표가 될 게 아니라면 안 받아주니까요. 반면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는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하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극도로 부패했다며 날선 비난을 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이기에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유학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기회를 주고 성과에 대해 공평한 보상을 하는 사회와 외국인이라면 무조건 배척하는 사회가 경쟁하게 됐을 때 어느 쪽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중국몽은 중화 민족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위해 개개인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개개인의 노력과 성공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중국몽을 꾸겠다는 한국인들을 보곤 합니다. 물론 꿈을 꾸는 건 자유이지만 언젠가 만에 하나 중국몽이 실현된다고 해도 그곳에는 한국인의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중국몽은 한국이나 한국인을 위한 꿈이 아니었으니까요.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